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어,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 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의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와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커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천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와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하기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 지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것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와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아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아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아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네들이 나한테 한 짓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소리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아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아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아,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가 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하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괴물하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마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연 채널에 제가 겪게 된 일들도 사연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위로 세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인 트러블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현재 꽤 좋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걸 원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세 형님들은 워낙 서로 똘똘 뭉쳐 잘 지내오셨는지 텃세가 상당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잘 챙겨주는 척 하더니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런 말 못할 상황들을 혼자 앓고 있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갑자기 새 형님들과 저를
다과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시모가 형님들께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최대한 좋은 관계로 지내길 원하셨네요. 어머,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저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막내 동서 챙기는 거 못 보셨어요? 막내 동서, 내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써줬다고 생각해? 한번 물어나 보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다그치듯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니?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니? 5년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된 게 너희들 셋만 뭉쳐다니고 항상 막내 며느리는 따돌리고 있잖아. 방금도 그래. 후식 준비한다고 넷이서 우르르 들어가더니 셋은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있고 막내 며느리만 정신없이 과일 준비하지 않았어? 내가 보다 못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셋이서 막내 며느리 챙겨주는 척 뭐 하면 되냐고 내 앞에서만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잖아. 막내 며느리도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는지 어색한 미소만 띠고 있잖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야?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내 말이 틀리면 대답들 좀 해봐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내가 괜히 간섭이라도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계속 지낼 바엔 그냥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부른 거니까 첫째부터 뭐가 문제고 왜 막내 며느리만 따돌리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드러나 보자. 글쎄요. 저는 챙겨준다고 최대한 많이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오히려 서운하기만 한데요. 막내 동서가 우리와 어울리려면 같은 물에서 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왜 셋이서만 함께 어울리는데요? 각자의 집안마다 돈벌이가 다른데 그걸 막내 동서가 못 따라올 게 뻔한데 굳이 무리해서 끌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둘이서 벌어모은 돈도 많지 않으니까 소형 평수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기름값 아까워서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저희는 그만큼 벌고 있으니까 대형 평수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우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뒤에서 소형차 가지고 따라다니면 저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내 동서를 데리고 다녀야 해요? 가족들 모였을 때만이라도 관심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할 만큼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면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좋겠어요. 동서도 무슨 말을 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 저는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겠어요? 솔직히 형님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만 저한테 억지 웃음 보이며 잘 챙겨주는 척 하는 거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저를 아예 따돌리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방금 하셨던 말에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소형 평수에 살고 소형차 끌고 다니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건 오늘 처음 듣네요. 저희 부부가 잘 살지 못하니까 차별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집안의 재력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반 천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급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해서 형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선 밤낮 안 가리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데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세상 떠나면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아주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남들 의식하고 그에 따른 사치 부리는 삶은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요. 그런 사치 부리고 싶지도 않네요. 새 형님들은 얼굴을 붉히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전부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인 큰형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앞으로 더 피곤해질 거라는 말을 끝으로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두 형님들이 따라 나갔고 시모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씁쓸한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새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답답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력이 많든 적든 사람 사는 인생 삼시세끼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서 저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형님의 태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형님들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 피하듯 일사불란하게 갈라서며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가족들 전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결국 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신 시부가 가족 전체를 자리에 앉힌 뒤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니? 앉는 자리마다 가시방석이고 너희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나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그냥 다들 인연 끊고 살아. 형수님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찾아뵙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어요. 형들도 형수님 눈치 그만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즐거운 주말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형들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형수님들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야? 저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데 뭉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큰형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 형수는 큰형수만 따라다니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항상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뭘 얻어먹을 게 있으셔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간 집안 싸움 엄청 크게 날 것 같다고요.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서방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당신도 내 편에 서서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편을 들어줘? 내 집에 오는 이유가 서로 헐뜯으려고 오는 거야?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너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안에 제일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밑에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야지. 너부터가 막내 며느리를 따돌리니까 위에 애들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잖아. 너만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겼겠니? 둘째, 셋째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봐라. 그네를 주축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한꺼번에 너희들이 똑같이 행동했겠니? 솔직히 막내 동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저희가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내 동서와 맞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야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따르는 거지. 막내 동서를 일부러 따돌리려고 같이 형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족들 중에 제일 뭣도 없는 동서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내였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살갑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손윗 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방금 손윗분들이신 분들이 하신 행동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같이 엮일 필요는 없죠. 타인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대우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버님 댁에 따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들끼리 얼굴 안 붉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누구 하나 다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버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뜻대로 새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댁에 따로 찾아뵈었고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새 형님들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부와 남편이 새벽에 약수터에 간 상황에서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시던 시모가 힘없이 쓰러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으신 시모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시라고 몇 번이나 외쳐 불렀지만 미동조차 없으셔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을 취해 시모가 쓰러졌다고 설명을 한 뒤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신 거였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실까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새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시모의 뇌출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그날만큼은 형님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모와 단둘이 있었던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동서는 뭐하고 있었길래 어머님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계신데 후유장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래? 동서가 옆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 앞으로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평생 수발 들도록 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텐데 앞으로 아버님 혼자 어떻게 어머님을 병간호해요? 막내 동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책임까지 전부 짊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혹시 알아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꾸준히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방치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쯤이면 벌써 눈을 뜨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막내 동서가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선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뉴스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게 분명해요. 최근까지도 아주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지신 거지? 경찰 조사부터 받도록 하지. 이제 막 수술받고 나오신 어머님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님들한테 쓸데없이 상황 설명하면서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걸 해명하기도 싫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아니면 형님들도 어머님 간호하는 거 도와주시던지요. 병실도 좁은데 모두가 모여있을 필요는 없잖아. 오늘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 형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저희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일단 약속 장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 동서, 먼저 나가지 말고 같이 가야지. 막내 동서는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새 형님은 어머님 옆에서 간호해달라는 말을 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병실을 빠져 나가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시모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의사는 시모의 상태를 살폈고 추가적인 검사 진행으로 장애의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았던 게 시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시부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들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퇴근하고 온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바빠서 못 오는 거래? 네, 그이가 전화를 했는데 많이 바쁜가 봐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놈들까지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된 게 연락 한 통 없어? 힘들게 배 아파 나와 키워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큰형님의 입김이 있어서 더 못 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보든지 할게요. 하여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며느리는 빠지지 않는구만. 안 되겠다. 큰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 봐라.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 여보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뭘 원하길래 전화를 했을까?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나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병원에 오라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전날에는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제일 많이 걱정했다면서. 어머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요, 근래 많이 바빠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를 날리는 건데 저에게 그만한 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요. 퇴원은 언제 하세요? 병원에서 말고 집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요즘 도연 아빠도 많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가학고 준비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수발이라도 들어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아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주말에 가끔 어머님 댁에 가게 되면 몸이 불편하시니 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건강하셨을 때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테고 그이가 장남이니까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셔도 저는 지금 어머님의 건강 상태론 찾아뵙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손님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어머님 댁에 가는 거지 일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밑에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수발 들어달라는 말씀하실까봐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또 주동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걷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도 너희들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병원으로 다들 모여라.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오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애초부터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니까 결국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거라고요. 아버님도 저희 편에선 좋은 말 해주신 적 없잖아요? 이래서 아프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뿌리신 그대로 걷어들이시는 거니? 쥐뿔도 없는 동서내외 옆에 끼고 사세요. 큰형님은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내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시모는 머리가 아프셨는지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형님 내외는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서 시모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형님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들은 왜 병원에 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새 아주버님 댁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형님의 연락처 메인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새형님네 애들은 이런 상황 속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배경사진을 바꿔놓은 상태였네요. 시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며 저와 남편을 잠깐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며 시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실 밖에서 시모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시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바꿔 버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놀랐지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의 결정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시모의 말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난 이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새형님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좋은 말이 아닌 안 좋은 말로 제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길래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우리한테 도움받기 그러니까 동서한테라도 손을 벌리신 거잖아. 늙으면 서럽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동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집안 살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니? 동서한테 부탁했겠지. 그렇다고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한심한 결정 아니야? 같이 지내다 보면 마찰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동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건 형님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 얼굴 2번 다시 안 보신대요. 인연을 끊어낸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셨겠어요?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지레 겁부터 내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어머님 한번 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그 집에 기어 들어가? 동서나 어머님 옆에서 아양 떨며 지내. 누구는 시댁에 가고 싶어서 매번 찾아뵙는 줄 알아? 앞으로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잘 살아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동서도 참 불쌍하다. 옆에서 시모와 시부가 형님의 목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었고 저는 시모가 전달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끊임없이 전화를 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네요. 결국 새형님네 애들은 계획대로 시댁에 모두 모이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새형님 내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건 전혀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되고 왜 얘들은 안 되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고개 한번 내민 적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 속보이지 않아? 뿌리부터 다른데 저희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문제라고요.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뜬 장님들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 평수에 사는 입주민이 되었네요. 저희가 왜 집을 처분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모든 걸 싹 다 바꿔주셨어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지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 처분하고 아버님 집에 잠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집안에 있던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얼마 전에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어요. 저희 돈 문제 때문에 구차하게 이러지 말죠. 6개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이시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집안이 뒤흔들릴 정도로 우르르 몰려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부모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자식들 전부 모아놓고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 형제들한테 나눠준 다음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형님 네애들은 본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봐 그게 두려워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시부모의 재산이 저희 부부에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시댁으로 몰려 들어왔네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어이없어 하셨어요. 새 아주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형님들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불공평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들이 탐이 나면 너희들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는 막내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돌봐드리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저희한테도 당장 재산 나눠주세요. 진작에 돈 얘기 꺼내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됐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일부의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증하도록 할 거다. 이게 내 뜻이고 결정이니 너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라. 시모의 말에 당황한 새형님 네애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었고 저한테만 물질적으로 크게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에 배 아파하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공기 좋은 시골에 거처를 옮기셨고 저희는 매주 찾아뵈어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는데
큰 아주버님이 시부께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형님 내외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해외 수출 사업이 이번에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위태로워졌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죠. 분명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셨는지 시부는 새형님 내외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결국 대형 평수를 살던 집과 재산들을 전부 처분해 손해난 부분들을 힘겹게 처리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밥 한 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안색이 안 좋아지셨지만 아직까지 도와주지는 않고 계시네요. 새형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생각입니다. 결국 새형님들의 기고만장했던 콧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줄줄이 줄초상 나게 되면서 저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네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인 만큼 감수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새형님들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네요. 애초부터 서로가 잘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지금까지도 저희 엄마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고 또 한 번 엄마에게 많은 걸 보고 느끼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까지 전부 끝난 상태였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저희 식당 건너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는 백반집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서로 도움되는 건 주고받으며 한 곳에서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었어요. 엄마가 이곳에서 자리 잡은 지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았고 예비 시댁은 길 건너편에서 10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었네요. 자식들이 서로 식당을 도와가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예비 시댁은 정육점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라 엄마 식당의 반찬을 거의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만든 반찬이 동네에서 꽤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걸 잘 알고 있던 시댁에서 저희 식당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 꽤 많은 양을 한 번에 준비하면 예비 신랑이 반찬을 가져가는 식으로 거의 5년 정도를 꾸준히 거래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특성상 매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점심때면 제일 바쁜 시간인데 함께 식사 준비한 뒤 빠지게 된다면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 점심 장사까지만 일손을 도와드리고 예비 신랑과 볼일을 보려고 나가려 해도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4시가 넘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아예 날을 잡고 계획을 하기로 예비 신랑과 대화를 한 뒤
하루를 뺀 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식당 일을 일찍 마감하고 시부모님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다며 시댁 식당으로 오라는 말에 그렇게 예비신랑과 함께 서둘러 출발했어요. 도착하니 벌써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옆에 자리를 잡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식당 마감을 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술 한 잔씩 걸친 시부모님이 화를 내게 되었네요.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일당직 일도 구하지 못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지나가던 길에 삼겹살 냄새를 참기 너무 힘들어 어려운 부탁 좀 하려고 염치 없이 들어왔네요. 제가 며칠 내로 일자리 구해서 음식값은 꼭 지불해 드릴 테니 밥 한 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옆에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철판도 엄청 두껍네.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사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 보니 참 한심스럽네. 그쪽 같은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몸 편한 일 찾다가 결국에는 취업 못하고 돈만 까먹은 거잖아. 그런데 배는 고픈가 봐.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럼 일을 해야지. 다짜고짜 밥부터 달라는 게 말이 돼? 당장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깨끗이 하고 테이블 싹 다 닦은 다음 나한테 검사 받고 상태 괜찮으면 밥 한 끼 줄게요. 어때요? 괜찮죠? 지금 기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밥 한 끼 내어주지 그래요. 어차피 장사도 마감했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이래? 우리는 음식 공짜로 만드나? 여기 있는 반찬들 죄다 사돈한테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받은 건데 공짜로 주라고? 차라리 지나가던 개들한테나 주지.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줄 음식은 없네요. 분위기 좋게 저녁 먹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밥맛까지 떨어졌네.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우리 식당에서 나가지 못해? 저런 사람 오면 다음날 장사 말아먹던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돈 없다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냐는 손님이 시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행동을 엄마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술을 한 잔씩 드셔서 그런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아버님까지 한술 더 뜨셔서는 백수에게는 줄 음식 없다며 밖으로 내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손님을 데리고 저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는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나중에는 술까지 달라고 할 거라며 쓸데없는 행동 좀 하지 말라고 거리 한복판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저희들을 보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님을 테이블에 앉힌 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과 된장찌개를 끓여 밥솥을 열어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에 고봉밥을 푼 뒤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곤 모자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라고 웃으면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식당 안에 잠시 쉴 수 있는 단칸방으로 들어간 저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작은 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항상 뭐라고 그랬지? 돈을 달라는 사람은 거절을 해도 밥 달라는 사람은 꼭 대접해 주라고 얘기했지? 밥 한 끼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만큼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한 말 꼭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은 각자 말하지 못할 사연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틀 동안 밥 한 끼 안 먹었으니 자기도 모르게 식당 문을 열게 된 거야. 저 사람은 밥 한 끼 달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연희가 이 식당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오늘같이 저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절대 무시하지 말고 진심이 담긴 밥 한 끼 대접해줘라. 원래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그동안 아빠 없이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의 굽어져 있는 손을 아무 말 없이 어루만지며 엄마의 조언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이 갑자기 오열을 하듯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난감해져 버린 상황에 엄마가 침착하게 물어보자 손님의 말 한마디가 저와 엄마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손님은 집에 안 들어간 지 일주일이나 지났고 5살과 7살 아이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며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전부 포장을 해선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면서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며 착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아빠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갖다 주라는 엄마의 말에 손님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엄마가 정성껏 포장해준 음식을 가지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곤 돌아갔네요. 점점 멀어지는 손님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의 얼굴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저 사람에게 식당에 있는 음식까지 털어주며 보낸 줄 아니? 네가 갓난아기일 때 아빠가 저랬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던 남편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 가끔 집에 전화 한 통 와서는 좋은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 집에 들르겠다며 나를 안심시켰는데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전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 주말에는 들어오겠다는 약속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잠시 들려 너를 옆에 눕히고 칼국수 한 그릇을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장사 말아먹을 일 있냐고 쫓아내고 있었고 칭얼거리고 있던 너를 진정시키면서 소리치는 곳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너희 아빠의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 씻지도 못했는지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삐쩍 말라버린 상태의 모습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았지. 그때 너희 아빠 가슴을 치며 화를 내고 말았어. 집에 들어오면 되지. 왜 집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냐고. 너희 아빠는 너와 내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지. 엄마와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그래도 아빠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금의 식당을 차릴 수 있었지. 그래서 엄마는 누군가 우리 집 식당 문을 두드리면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손님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주말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좀 덜 벌고 덜 먹으면 어때? 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일을 하면 너희 아빠가 언제나 우리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 우리 딸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도움의 손길이 작아도
지나치지 말거라. 엄마는 멀리 사라져버린 손님을 보며 세상과 작별한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셨고,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주말만 되면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새벽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주려고 음식을 준비하셔서 매주 역을 돌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네요. 지금의 세상은 자기 살기 바쁠 정도로 삭막하기만 한데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로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에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손님이 떠나고 보이지 않는 한 곳을 응시하며 한결 편안해진 마음을 가진 채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잔반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을 치우며 집으로 들어가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식당 문을 열고 화가 난 얼굴 표정으로 저희를 무섭게 째려보며 들어왔어요. 저런 사람한테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엄마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늦은 저녁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는 저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 내쳤는데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들어와 죄송하다며 술이 과한 것 같다고 시모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시모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고 그로 인해 저희는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네요.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그때뿐이라고. 왜 이렇게 미련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사돈지간을 떠나? 같은 나이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한마디 할게. 너 이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매주 밥차 운영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 패나 불리는 짓이지. 정작 너희 딸 배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잖아. 그거 아껴서 너희 딸 시집 가는데 돈이나 더 보태고 필요한 거 뭐라도 하나 사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골라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좋아졌니? 달라졌어? 너는 그냥 세상 떠난 너희 남편 그리워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정신 좀 차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너희 딸 좀 봐봐. 배 아파 낳은 자식 식당 일 시키는 게 너는 좋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좀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미련한 거 사. 내가 오늘 술 좀 먹은 김에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죄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봐봐. 달라지는 게 있나? 나중에는 너희 딸에게 무료 밥차 계속 운영하라고 고생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그 돈 모았으면 30평대 아파트에는 들어갔지. 아직도 둘이서 작은 집에서 살고 있겠니? 그동안 정이 있어서 이 결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좋다길래 눈 딱 감고 결혼시킨 거지. 솔직히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에 누가 자기 자식 보내겠어? 고생길이 훤한데. 그나마 같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정도에서 끝난 건 줄 알아. 시모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고 예비 신랑은 시모의 말에 난처했는지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곤 힘겹게 데리고 나중에 전화한다며 들어갔습니다. 시모의 폭언에 엄마와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격이 좀 드센 편이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막말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것 같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엄마와 같은 나이고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다고는 해도 술 기운을 빌려 속에 있던 감정을 터뜨려 막말을 한다는 건 용서해주기 힘들었네요. 엄마도 꽤나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그릇을 정리하고 있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시모가 한 말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 5층까지 걸어가야 하는 형편에 자기 딸 앞날도 신경 안 쓰고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를 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에 양손을 잡고 침착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배웠다고 절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엄마를 안아주며 지금의 삶에 엄청 만족해하며 살고 있으니 시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엄마의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눈을 붙인 뒤 아침이 밝자 제 눈치를 보며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엄마를 이끌고 새벽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에 준비한 음식들을 밥차에 싣고 계획했던 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점심 식사 준비를 하며 밝은 얼굴로 엄마와 함께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고 그 사이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오늘따라 연희 얼굴이 한층 더 밝은데 조만간 결혼한다고 벌써부터 들떠 있는 거야. 결혼해도 우리 얼굴 보러 너희 엄마랑 자주 와줄 거지? 우리가 너희 엄마랑 연희가 해준 점심을 먹고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관심 하나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그러니 염치 없지만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얼굴 보러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동안 노인네들끼리 공병이랑 폐지 주워서 돈 좀 모았어. 연희 결혼식인데 갈 수는 없으니 결혼 축하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냐. 우리 마음이니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주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연희가 행복해야 너희 엄마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노인분께서 저에게 꼬불꼬불한 작은 글씨로 자신들의 이름을 적은 얼룩덜룩한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네받은 봉투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자 그 마음 거절하지 말라며 넣어두라고 얘기하셨고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보곤 결국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노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은 제 마음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했고 많은 분들에게 결혼식을 축하받았습니다. 정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노인분들께 청첩장을 건네주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결혼 축하도 해주고 식사도 하시라며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모든 배식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이 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온 엄마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밥자리를 주차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의 시모가 저희를 발견하고 쭈뼛거리며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아무래도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너희 엄마 화 많이 났니? 내가 어제 술이 너무 과했나 봐.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네. 우리 아들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대충 설명했는데 진심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정말 미안하다. 술이 원수지. 상처받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 너희 엄마 좀 불러줄 수 있겠니?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빨리 풀어야지. 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인생 전부 다른걸. 당연히 서로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른데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도 친구로서 한마디 충고는 해줘야 할 것 같아.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가진 게 없다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얼굴 붉히면 좋을 거 없잖아? 서로 지켜야 할 건 지키자고. 시모는 엄마의 말에 자기가 100번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심각해질 것만 같았던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어요. 엄마는 시모에게 술 좀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떨어져 음식 회전이 되지 않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음식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모는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음식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반찬 같은 경우 저희 집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식당은 꾸준하게 손님이 방문했고 점심시간만 되면 줄까지 서서 대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되었어요. 시댁식당도 사람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게 많았었는데 너무 상반되게 손님이 차이가 나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손님 한 분이 일행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된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댁식당이 상당히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거였고 급하게 확인을 하자 시모가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의 반찬을 다른 분들에게 다시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시모가 몰래 재사용하다가 누군가가 찍은 영상에 모두 들통나게 되었네요. 급하게 예비 신랑을 불러 그동안 왜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알려주었고 시댁 식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두가 함께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제 곧 한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잃어버린 손님들의 민심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신용을 잃어 등을 돌려버린 손님들을 상대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버린 소문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식당은 폐업해야 될 위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운영해왔던 식당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낄 수 있었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만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시모가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글을 올렸지만 손님들은 시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게 된 인성들까지 거론되는 현상만 만들어 불난 집에 더 큰 불을 붙이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찾아온 적자 현상에 예비 신랑 또한 많은 고민과 괴로움에 힘들어했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이 결혼하면 시댁 식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좋지 않은 소문들까지 맴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동안 알고 지내면서 둘 사이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결혼식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린 손님들에게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최대한 서로 도와가며 시댁 식당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를 부축해 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식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네요. 그동안 엄마가 밥차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제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려고 전국에 계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항상 딸처럼 생각해 주신 분들께서 결혼 축하한다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시는데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 화장이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결국 화장을 다시 고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느 일행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서로 웃으며 밝게 대화하는 모습에 처음 보는 분들이라 누구냐고 물어보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식당 일을 함께 운영했었던 옛 동료들이라며 지금은 전부 식당 사장이라고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인맥을 쌓고 계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쌓아오신 인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정말 많이 느꼈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떨리는 마음 붙잡고 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없는 저를 배려해 신랑과 함께 입장을 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꽤나 시끄러울 정도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국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엄마의 옛 동료분들이 형사분들을 데려왔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비신랑이 난감했는지 왜 그러냐고 어수선해진 분위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엄마가 급하게 저희 쪽으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형사는 예식장 안에 범인이 있다며 식장 안의 모든 입구를 봉쇄시켰고 엄마의 동료분들과 함께 누군가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엄마가 재차 물어보자 엄마의 동료분들과 형사는 시모를 찾고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시모가 보이지 않았고 아버님은 형사에게 급하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던 순간 화장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던 시모를 형사들이 연행했고 갑자기 엄마의 동료분들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며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머리가 헝클어진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해? 이런 짓을 꾸며놓고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뭘 어쨌길래 그러시나?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감히 내 머리채를 잡아?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 결혼식까지 망쳐?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오늘 잘 걸렸다. 너희들 돈 많은가 봐. 이참에 돈 좀 뜯어보자. 더 흔들어봐. 내 머리채 잡고 더 흔들어 보라고. 이봐요 형사 양반. 저를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잡아야죠. 연희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 물러야겠다. 너희 집안 쫄딱 망하게 될 뻔했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글쎄 너희 식당에 사람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음식에 전부 설사약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쯤 너희 식당 음식 전부 약품 처리되었을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이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음식에 전부 약품 처리하게 사람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되니? 엄청 놀란 얼굴 표정을 보이시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쪽이 떨어뜨린 이 핸드폰 여기로 약품 처리 끝났다며 오늘 내로 잔금 입금하라는 전화가 왔더라. 벌써 형사를 동원해 그 사람들 벌써 다 잡아놨고 진술도 받았어. 사람 이하의 짓을 해놓고 결혼까지 시키려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 어때서? 나만 망가질 이유 없잖아. 우리 식당은 망해가고 있는데 반대로 옥자새는 항상 부족한데도 잘 되고 있잖아. 그런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서 무너지는 게 보고 싶었다. 그래서 폐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결혼도 했겠다. 일 시켜 먹으려 했지. 돈도 굽고 반찬도 공짜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해버렸네. 이제 어쩔 건데? 결국 아무도 음식 먹지 않았잖아.
그럼 된 거 아냐? 옥자쟤는 항상 저랬어. 자기는 착한 척, 뭐든 베풀어주고 인심 좋은 사람처럼 이미지 쌓아나가는 게 꼴보기가 싫었다고. 너의 그 가식적인 행동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 또한 엄마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시모의 얼굴에 다시 손을 올렸고 결국 시모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항상 부족해 보였는데 뭐든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가진 게 오히려 많았던 자기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되려 저희 식당은 잘 되고 있으니 그게 너무 배가 아팠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성분이 다가오셨고 엄마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시모를 향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치며 부조금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에게 귓속말을 하신 분은 보조금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셨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면서 부조금 또한 늘어나자 시모가 부조금 보는 남자에게 다가가 결혼식 비용 중간 결제해야 된다며 신랑 측 걸 가져가면서 신부 측 것까지 함께 가져갔고 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것까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면서 노인분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예식장은 난리가 나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예비 신랑과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식당의 음식들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된 부부는 전부 배상을 받았고 예비 신랑과도 파혼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건너편에 있던 시댁 식당은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알고 지내면서 시모는 모든 부면이 전부 질투였고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내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모든 일에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달지 않고 쓰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 들은 바로는 정말 망해서 가족들 전부 뿔뿔이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려 시도했지만 맛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네요. 음식에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엄마와 저는 지금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시기가 좋지 않아 밥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직접적으로 주말마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부 닿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삶에 지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언제나 희망 잃지 마시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을 아직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게 멀리에서나마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